기존의 다른 우리가 학교에서 하던 문항들하고 좀 달라요. 정답이 없어요 일단. 동의 안 할 수도 있고 동의할 수도 있는 거에 우리가 정답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굳이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 필요도 없고 이게 맞다 틀렸다를 판단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들만의 이 평정법을 사용한 것만의 분석하는 방법이라든지 만드는 방법이 또 따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오늘 포커스를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복수 정답도 없으니까 뭐 굳이 이제 어려울 게 없겠죠. 응답 범주는 뭐 3단계부터 7단계까지 있는데 짝수로 하는 경우는 이런 거죠. 사람들이 너무 3번으로 찍는 것 같으니까 좀 불편하다. 없애자.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무엇이 더 괜찮은 방법인지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설문을 만드는 프로세스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자체적으로 개발하든지 아니면 어디서 가지고 오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런 맞춤형은 과적합의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조금 설명드릴 거긴 한데 측정 도구라든지 우리가 무언가를 측정하는 것은 이 범용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면서 맞춤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올 경우라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기존에 증명되었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서 보고를 하거나 제안을 할 때 에비던스가 항상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뭐 신문기사라든지 뭐 통계 자료일 거예요. 조금 더 공부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논문 같은 것들 조금 인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완전히 자체적으로 만들 때는 그런 에비던스를 구축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래와 같이 가지고 올 경우에는 많이 보완을 하고 약간 마지막에 색깔이 입히는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은 완전 생으로 만드는 경우는 사실 너무 어렵고 학문적으로는 그 단 한 번의 시도로서 이게 좋은 검사 도구라고 저 스스로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잘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위에 니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만약에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가 좀 들어있고요. 아래의 경우에도 보통 좋은 내용들은 외국 그 이론에 기반을 두는 것들이 많아요. 어떤 학문적 학예문의가 다 영어라는 언어로서 이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좋은 연구들을 거기서 이제 가지고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랜스레이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을 조금 응용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문항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무순환 이후에 만족감은 어떠세요? 나 직무순환 안 했는데? 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냥 이 설문에 대한 별로 내 설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아예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굳이 사용하시려면 직무순환 먼저 경험했냐 아니냐를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필터 질문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온라인 설문 플랫폼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번을 클릭하면 거기에 맞는 거 바로 나오고 2번 클릭하면 건너뛰고 바로 나올 수 있게끔 스트럭처를 처음부터 짤 수 있거든요. 그것만 좀 잘 해놓으시면 사람들이 이건 뭐 나한테 해당하는 거니까 하면서 응답을 잘 하게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필터 질문은 보통 어떻게 사용하냐면 스크리닝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게 되는 경우에 보상 같은 거를 준다라고 내걸게 되면 한 사람이 여러 번 응답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상품을 획득하기 위해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대기업 사무직만 딱 하고 싶어요. 그러면 대기업 사무직만 응답하세요 이렇게 안 해요. 당신의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세요? 1번 물어봐요. 그래서 주부, 학생, 군인 다 그러니까 응답하면 당신은 스크린 아웃 됐습니다. 설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빼버리고 그러면 직장인이라고 응답을 한 사람만 일단 넘어가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스크리닝 질문으로 근무하는 곳 쓰세요. 뭐 공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벤처 이렇게 쭉 나와요. 대기업을 선택하지 않으면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보내버려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보상을 보고 오는 사람들을 좀 걸러내는 때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질문들은 내가 이 설문에 응답하는 사람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잘 들게끔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렇지 않으면 결집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게 응답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응답할 데가 없어서 안 한 것인지 알 수가 없고요.
모든 계층은 통계적으로 처리하는데 힘듭니다. 그 어떠한 방식으로도 해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더블 배럴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중 문항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은행 직원들은 친절하고 유쾌했다라는 대답에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것은 친절했는데 유쾌하지 않을 수 있고 유쾌했는데 친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저걸 왜 저렇게 만들고 당연히 우린 절대 안 그래 라고 하시겠지만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냐면 문항수를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설문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마법의 질문 첫 번째는 몇 문항이냐 문항 줄여라 20개 미만으로 줄여라 계속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거의 뭐 한 10가지 정도를 조사를 하려고 하면 10문항으로 만들려고 하세요. 한 개당 한 문항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면접관이 질문 하나만 하고 당락을 결정한다면 그 결과에 승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한다고 하겠죠. 이 설문 도구라는 것, 검사 도구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측정해내기 위해서 질문을 엄선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 지원자가 이 회사에 들어오기에 적합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수의 질문을 하는 것처럼 이 검사 도구도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로 줄이게 되면 당연히 많은 것들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하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 여기서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은 우리 만족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런 심리적인 변수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소 3개 이상을 물어봐야 된다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석까지 염두에 두신다면 하나의 개념은 최소 3개 정도의 문항을 물어봐야겠구나 라고 염두에 두고 만드시거나 만들어져 있는 걸 가져오실 때 그걸로 판단하시거나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10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2개로 줄이래. 그러다 보면 문항이 아까우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배울 때는 내가 저런 멍청한 짓을 왜 하지? 라고 해놓고도 만들어 놓고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게 이제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되고 또 어떤 통계적 지식이나 분석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한 문항으로 2개나 물어보면 얼마나 효율적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러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문장은 하나의 개념을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구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유의어 정도를 반복하는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문 용어나 이 필드에 좀 친숙한 분들은 응답하기 쉬운 은어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 신입사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응답을 좀 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 이제 사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더블 배럴 문항 이러면 통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심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뭔지 알겠어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은 더블 배럴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더블 배럴 문항 괄호 해놓고 뭐 좀 풀어쓰는 이런 것까지는 괜찮다는 거죠.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여러 문항을 줄여야 하는 경우 예외도 있다라고 하는데 완전히 다른 걸 합치는 게 아니라 합쳐도 되는 건 합쳐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만들었었던 문항인데 실제 번역을 해보니까 첫 번째 거는 나에게 맡겨진 일이랑 어떠한 일을 끝까지 해낸다. 그다음 나에게 중요한 것은 팀을 위해. 사실 거의 비슷한 문항이니까 줄여도 되겠다 싶어서 위의 문장에서는 이제 어쨌거나 완수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왔고 밑에 문장에서는 팀 컨텍스트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합쳤어요. 그냥 이 정도까지는 그냥 make sense 하다라고 해서 했습니다. 애초에 왜 저렇게 문항을 만들었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3개 이상의 문항으로 물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뢰도 확보 차원에서 저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조금 경험이 쌓이신 이후에는 신뢰도에 크게 해가 되지 않는 범위, 그러니까 세 문항을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기술하는 이것도 뭐 처음에 만들 때야 에이 뭐 저렇게 하겠어? 라고 하는데 역시나 만들다 보면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 밑에 제가 예시로 들어놓은 것처럼 워라밸 차원에서 새로운 휴가제도 이제 도입할 거니까 1번 무슨 제도, 2번 무슨 제도 뭐 반반차 뭐 이렇게 쭉 나왔어요. 응답해 이랬는데 막상 내가 이거 응답을 해도 어차피 나 휴가 못 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화를 저초할 수 있어요. 아니 이거 나한테 뭐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뭐 이런 걸 한다고? 인센티브 주는 방안 5가지 쫙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 막 몇천만 원 받을 것 같아. 근데 나한테 해당 사항이 없어. 그러면 별로 안 하고 싶죠. 예를 들어서 HR이라든지 HRD 비용 부서에서는 어차피 성과라는 것이 좀 이렇게 에버리지로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성과 제도가 막 너무 막 좋은 것과 나와도 나랑 별로 관련 없는데 뭐 내지는 이게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나한테 반영되는 게 없는데 라고 느끼게 되면 좀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도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기분은 나빠하지 않을지, 그리고 응답했을 때 나한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지까지 좀 염두에 두고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3가지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나의 상사는 나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한다. 보통 이런 도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정도 문장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만 하는 소리예요. 아니, 나랑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랑 대화하기를 싫어하는 상사가 세상에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지 않죠. 하려고 하겠죠. 네. 이런 문항들 가지고는 흔히 말하는 변별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설문을 하는 이유는 시간도 아깝고 돈도 많이 드는데 몇 개 안 되는 문항 가지고 최대한 많은 효율을 뽑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지금 이게 관리자 코칭 행동이라는 도구에 있는 문항인데요. 이거를 왜 하겠어요? 그냥 관리자 코칭 행동 잘하나? 이게 아니죠. 누가 더 잘하는지, 그러니까 관리자 코칭 행동을 잘하는 사람과 매우 잘하는 사람을 구별해서 매우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뽑아서 이걸 좀 일반화시켜가지고 전반적인 수준을 올리는 데 있는 거잖아요. 또 다른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그 교육 끝나고 나면 교육 만족도사 문제 하시잖아요. 4.0, 4.0은 너무 낮고 5.0에서 4.8 좋아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전혀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것은 왜냐면 그런 설문에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강의자에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이렇게 응답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막 감동까지 느낄 정도로 좋은 강의와 그냥 단순히 만족하는 강의를 구별할 수 있게끔 문항을 해서 더 높은 점수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단지 보고할 때는 당연히 4.7, 4.8 보기 좋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하지만 개선은 할 수 없는 거죠. 관리자 코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는 다 해야 이 정도는 다 하는데 이 정도는 하는지까지 물어보게 되면 더 잘하는 사람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럼 저런 걸 해야 된다. 이걸 리커트 척도에서는 곤란도라고 하고, 그러니까 동의하기 어려운 정도인 거예요. 나의 상사는 나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나의 자아 실현까지는 안 해 라고 응답을 하게 되면 이제 진짜 코칭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커리어라든지 자아 실현까지도 고민을 해야겠구나, 이런 이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통계에서는 만약에 교육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모두 다 5점 만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0이 나오게 되거든요. 분산이 0이 나오게 돼요. 모든 사람 똑같이 응답했으니까. 그러면 분석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짓거리를 해도 5점이 나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거는 5점, 어떤 거는 4점, 어떤 거는 3점 나오면 5점과 3점의 차이는 무엇일까? 무엇이 그 차이를 발생시켰을까? 갭이 나오니까 우리가 뭐 할 게 생겨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문항인데, 너무 당연한 문항인데 그냥 보고하기에 그냥 만점에 가까운 게 좋은 것 같은 거. 보통 처음 만드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긍정적인 거를 서술하면 5.0 나올 것 같고 5.0 나오면 좋겠다. 이런 할 게 없어요. 실제로 분석 데이터 받아서 분석하려고 보면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난이도 같은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는, 곤란도를 조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구체적인 행동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요. 혹은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주 한다. 뭐 일주일에 5번 이상 나랑 대화를 한다. 이런 식의 빈도 같은 것들을 제약을 좀 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실 때 저런 것도 조금 고민하시면 좋고, 그런 걸 두면 사람들이 뭐 이런 거 5점 나오겠어? 3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하지 마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겉보기, 평균 점수만 보고하고 막대 그래프 세워서 보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 레벨로 할 때는 그게 룩스 굿이죠. 보기엔 좋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뭔가 피플 어널리틱스라는 이름하에 분석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빵으로 나올 것 같은 당연한 문항들을 질문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아무런 이점이 없어요. 뭐 이것도 뭐 당연하죠. 일반화를 강조하거나 뭐 절대적인 것들 이런 얘기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뭐 복잡한 어구라든지 배열 같은 것들은 지양하셔야 되고 또 반복되는 어구도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하고 애로사항을 잘 해결하는 그거 같은 말이죠. 중원부원이죠. 저런 것도 좀 피하면 좋겠고요. 외국에서 사용한 것들을 번역하다가 보면 번역체에서 이제 저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문항수를 계속 줄이라고 하는 압박에 못 이겨서 두 개의 문장을 합치는 과정에서 또 저런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나이는 20대, 30대 이렇게 응답할 수도 있고 27살, 뭐 37살 이렇게 응답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놔두시면 안 돼요. 출생년도 땅땅땅땅 4칸 비워놓고 몇 년 이렇게 해놔야지만 딱 정확하게 응답을 하면 돼요. 사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사람들은 나 그냥 대한민국 살아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정보죠. 뭐 요즘 그 온라인 설문 플랫폼이 잘 되어 있어서 지도 같은 거, 서울 지도 나와서 뭐 습하고 이렇게 찍을 수 있게끔 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속 변수, 그러니까 저기 비율 척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훨씬 더 많은 분석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숫자, 그러니까 카테고리로 받는 게 아니라 숫자로 된 걸로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연속 변수, 그냥 있는 그대로 숫자로 받는 게 나중에 분석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게 이제 최종학력인데요. 최종학력은 엄밀히 따지면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간격이 동일하지가 않죠. 6년, 3년, 3년 또 어떤 사람은 대학을 꼭 4년 만에 졸업한다는 보장도 없고 뭐 2년제, 3년제도 존재하고 또 6년제 대학도 존재하고 하니까 좀 애매하죠. 그리고 석박사는 뭐 언제 끝난다는 기약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격이 절대 동일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나는 학력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걸 보고 싶어 라는 어떤 그런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명목 변수로 구별만 하고 굳이 분석을 한다면 대졸이냐 아니냐 정도. 왜냐하면 대부분 대졸 채용이 전반적으로 가장 많으니까요. 그래서 대졸자에 비해서 고졸은 어떤가, 대졸자에 비해서 대학은 적은 어떤가, 뭐 이 정도까지는 저도 분석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 현실적인 수준에서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외는 이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따라서 쓰는 건데 이건 학제 간의 이해를 좀 못해서 그런 게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7학년, 8학년이 없는데 걔네는 10학년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를 그대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연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화적인 차이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행 부문, 아이템 선행이라고 하는데 뭐 이것도 당연히 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온라인 토론 게시판 사용이 얼마나 도움이 됐습니까 하면 온라인 토론 게시판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게시를 할 수도 있고 댓글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친절하게 그걸 또 쭉 나열을 했어요. 근데 게시판 자체는 유용했는데 정보 공유가 있으니까 포스팅 하는 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예시로는 다 포스팅과 관련된 것만 있는 거야. 그러면 또 이제 의도치 않게 예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이제 끌어낸 거죠. 그래서 뭐 아래, 그러니까 위에 다른 질문을 하고 아래에 유용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유용했냐 뭐 이런 걸 물어본다든지 좀 문항을 좀 이렇게 쪼개서 잘 분석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실컷 만들어서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받았어요. 이제 애매해지는 거야. 유용하다고 하는데 뭐가 유용했지? 댓글인가? 답변 게시인가? 이러면 또 이 데이터는 하나만 아닌 거거든요.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어떤 부분에 오리엔티드 돼서 답을 했는지 그런 포인트도 조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시가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위에 것처럼 이제 고객응대 매뉴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시로 이제 막 거기 이제 큰 섹션을 물어봤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고 덜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거를 분간하는 게 좋아서 내가 매뉴얼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아래와 같이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사람들이 좀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을 하면 이 부분은 예시가 좀 너무 올드한가? 좀 새로운 걸로 좀 바꿀까? 이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조사할 때 이런 디테일까지 신경을 쓰면 더 많이 이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간단하고 친숙한 단어를 사용했는데 제가 구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관련 교육과정이라고 치니까 진짜 이거 있는 과정들이야. 저는 응답 못할 것 같아요. 쿠버네티스 기반 클라우드랑 클라우드 뭐냐? 문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1번, 2번이 또 뭐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고 고블럭은 뭐 블록체인인가? 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그 필드에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전문 용어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피해야겠죠. 물론 모든 전사 직원들이 이해하는 어떤 은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사용해도 괜찮겠지만 근데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에 어디까지 응답을 할지 내가 어떻게 아냐. 그래서 파일럿 테스트를 하거나 이제 전문가들 모셔서 놓고 좀 이야기 들어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정도면 이해할 수 있을까를 물어보고 이제 질문이라든지 보기의 난이도를 조정하는 것이죠. 만약에 꼭 쓴다면 정의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죠. 꼭 써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교육과정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진짜 정말 something new예요. 이게 뭔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 강의명만 제시하는 것보다는 이 강의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많이 질문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정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기업에서는 부정문항을 사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포비아가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고 부정문항 써서 뭐 점수가 좀 높게 나오면 막 우리 조직 뭔가 안 좋은 것 같고 또 보고하기도 애매하다 해서 보통 없애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부정문항과 이제 보통 요거는 이제 찾아보셔도 잘 안 나오는데 과신문항이라는 거를 둘 다 이제 좀 사용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유가 있다면. 부정문항은 보통 어떻게 사용이? 일단 부정문항 기본적인 거 좀 설명드릴게요. 낙관주의랑 비관주의는 일반적으로 반이어로 인식이 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은 말이 안 되죠.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면서 주식 같은 거,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동일한, 물론 100% 완벽하게 반대되는 문장을 과연 서술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이제 해결돼야겠지만 만들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부정적인 문항에 부정적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을 긍정적인 문항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것보다 덜 한대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문항에 5점이라고 하면 논리대로라면 부정문항으로 바꿨을 때 1점으로 응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정문항에 부정을 하기에는 조금 꺼려진다는 거에서 한 2점 정도 한대요. 근데 긍정문항에 나 진짜 그래 5점 하기는 훨씬 심리적인 배려가 낮대요. 그러니까 그런 통계적인 심리적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여기 또 있죠. 행복하지 않은 건 슬픈 겁니까? 저는 지금 행복하진 않아요. 근데 슬프진 않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엄청 행복하진 않잖아요. 이 강의가 막 그렇게 행복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막 슬프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한 거랑 슬픈 거는 반대는 아니에요. 그리고 행복하지 않은 것도 또 행복하다는 것과 또 반대인가? 뭐 이건 좀 너무 철학적인 거긴 하지만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부정문은 사람들의 인지 부조화를 조금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별로 인지적으로도 좋지가 않대요. 여기 나와있죠. 한다의 반대는 뭔가요? 안 한답니까? 못 한답니까? 못 한다는 능력의 부족으로 못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한다는 의지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걸 사용하면 항상 안 좋대요. 보면 뭐 심리 구인의 구조를 조사, 저게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행복이나 만족 같은 것들 심리 구인이라고 그러고요. 뭐 분석하다 보면 이제 바이어스를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발생한대요. 근데 왜 써야 되냐? 그래서 저는 한 번으로 찍는 사람들을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 중간에 하나 정도 넣어서 약간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여유가 된다면 사용하고요. 대신에 분석에는 안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분석하지도 않을 건데 왜 해?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그냥 조금 더 나은 데이터를 얻기 위한 노력이랄까요?
여러 번 긍정 문항으로만 된 거를 하다 보면 전부 5점 하고 막 5점 4점 하고 맨날 이런 데이터만 분석하다 보면은 별로 분석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분석하는 사람 입장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런 문항들을 하나씩 넣어서 진짜 이 사람이 긴장감을 갖고 제대로 응답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완전히 긍정으로 된 문항과 완전히 부정으로 된 서로 반대가 되는 문장을 한 쌍을 넣어야겠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한쪽에 5점을 했으면 다른 쪽은 1점.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한 2점까지는 오케이. 근데 한쪽에 5점 했는데 또 5점을 했어. 이건 말이 안 되고 5점 했는데 한 3점 하나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그냥 불성실한 응답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대신에 그 결과는 사용하지 않는다. 스크린까지만 하고 통계 분석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고요. 그 다음에 오버 컨피던스라고 해서 이 문항도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항들이에요. 우리 팀 팀원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나를 좋아한다. 라는 문항에 5점이라고 응답하면 거의 그냥 과시문항을 생각하시면 돼요. 보기에 5점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의 긍정 문항에 5점으로 찍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 결과를 봤을 때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한 번으로 찍었어요. 그럼 이거 진짜 만족해서 5점으로 한 것인지 대만족해서 그냥 한 번으로 찍었는지 그건 어떻게 분간하십니까? 첫 번째 방법은 부정 문항 한 번 넣었는데 거기도 1점 탁 때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만족하는구나. 우리가 약간 인정해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버 컨피던스까지 넣었어요. 저기까지 넣어서 보면 이 사람이 오버 컨피던스 해서 5점을 다 찍었는 것인지 이거랑 무관하게 찍은 것인지, 그러니까 5점을 더 응답한 것인지를 조금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퀄리티 측면에서 이 두 가지는 만약에 문항수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2개 정도 하나씩 넣는 것을 추천드리고 유도 질문 당연히 피해야겠죠. 하지만 만들다 보면은 좀 결과 잘 나왔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이 설문이 만약에 나의 상사라든지 퍼포먼스에 대한 것이라면 이게 나의 어떤 인사고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1번 같은 경우는 뭐 사명감 중요한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러면 너무 유도 질문인 거죠. 너무 얼토당토 않은 예시를 제가 보여드려서 그런 건데 이러한 문구가 없더라도 딱 받아봤을 때 그런 느낌이 오는 설문지들이 있어요. 상사에 대한 평가 설문지다 딱 하면 일단 긴장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추적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서 일단 유도하는 게 있죠. 우리 이번에 조직문화 개선하려고 하니까 한번 설문해봐 이러면 좋게 얘기해야 되나 나쁘게 얘기해야 되나, 근데 우리 회사는 지금 ESG 밀고 있는데 그럼 ESG 쪽으로 응답해야 되나, 약간의 유도 질문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통계 수업을 제가 열었어요. 학생들한테. 자, 통계 왜 들으러 오셨어요? 물어볼 수도 있죠. 통계 좋아해요? 아니, 겁나 싫어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교수님 앞에서. 그럼 얼추 한다, 관심 있다라고 정도는 응답할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상대방이 원하는 대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옳다거나 회사에서 기대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그렇다고 응답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다 인성검사 통과하고 회사들 다니시는 거잖아요. 나는 화가 나면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다. 정말 화가 나면 때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걸릴 수 없지 이러면서 이제 아니라고 응답하겠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인성검사 할 때 누가 봐도 부정적인 문항이긴 한데 사람들이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신뢰롭게 해야 된다. 일관되게. 그렇지 않으면 그거에서 엄청나게 페널티를 줄 거라고 하는데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못 잡아낼 것 같아요. 거의 못 잡아낼 것 같아요. 잡아내더라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직을 하면서 다시 인성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너무 솔직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응답 척도 나머지들 이제 잡다한 것들이 좀 사람들이잖아요. 응답 척도는 균형 맞추고 논리적으로 일치하고 무슨 말이냐면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으면 쭉 가시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통계적으로 3점 촉도 썼다가 5점 촉도 썼다가 7점 촉도 썼다 다시 5점 촉도 쓰는 것은 분석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일부 이제 대학원 나오신 분들은
아니다 5점을 썼으면 끝까지 5점을 써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완전히 틀린 말이고요. 근데 뭐 많이들 그렇게 오해하시고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걸 일일이 뭐 교정해 드릴 수도 없고 그냥 이 기회를 삼아서 그런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좋은 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는 3점이었다가 얘는 5점이었다 얘는 7점이고 뭐 이러면 조금 인지적으로 설문에 좀 짜증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통일을 하면 좋은 것이지 굳이 통일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말이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통이다 이거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도 엄청나게 이슈인데 저는 있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 성향을 물을 때 진짜 중간인 사람은 응답할 수 있는 그 선택지 자체를 상실해 버리는 것이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유교의 영향권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중용이라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의 영향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일로 갈 수도 있고 절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유연한 민첩성을 또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전히 논란의 소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모든 응답범주는 상호 배타적으로 겹치면 안 되겠죠.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고요. 질적인 표현보다는 수량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주중에 쉴 시간이 거의 없다보다 나는 일하는 주중에 뭐 3일 정도는 뭐 여유 시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수량적으로 가는 것이 이제 조금 더 좋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마다 거의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 인상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주중이라고 하면 7이 맥시멈이잖아요. 근데 토일은 거의 근무 안 한다고 치면 5를 맥시멈으로 봐서 강도 조절을 할 때 수량을 조금 제시하는 게 좋겠죠. 뭐 아예 안 썼다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난이도, 곤란도는 이제 적절하게 가야 돼. 이건 한 문화 안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뭐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가 굉장히 기본적인 것도 물어보면서 굉장히 고난이도 수준의 리더십 행동까지 동시에 물어보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물어볼 수 있겠죠. 가까운 사람, 어느 정도가 가까운 사람인지 모르겠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쉽게 응답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되게 곱씹어 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저런 거에서 논리적인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응답을 이상하게 하거나 바이어스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 통계 발달을 이루기 전에 만들어졌던 1950년대, 60년대 좀 더 거슬러 올라서 7, 80년대 대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프로포지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툭툭 던지면서 제안했던 어떤 이론, 모형, 측정 도구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통계가 발달하고 다 분석해보면 다 안 맞아요. 타당도라든지 신뢰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거의 이제 대부분 다 깨지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필리에 뭐 15년, 20년 계셨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알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베이스로 가시는 것은 별로 에비던스가 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자, 그러면 문항을 일단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들 거면 만들고 만들더라도 참고는 벤치마킹 다들 하시잖아요. 벤치마킹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구글 스컬러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궁금하신 거, 예를 들어서 리더십이다. 그럼 리더십 스케일, 리더십 메저, 리더십 메저먼트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냥 쭉 나와요. 다 들어가 보시고 가능하시다면 번역해 보시고 이제 고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추천하는 방식으로 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영어라는 그 언어 자체가 세계 공용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보니 전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학자들은 영어로 논문을 쓰고 그걸로 이제 학계에서 디스커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판에 끼려면 입장료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입장료가 영어인 것이죠.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같이 놀고 나도 이제 논의를 좀 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모든 학문이 이제 영어를 좀 많이 하게 되고 캡플러넷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파이썬이나 R 같은 것들은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런 게 먼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대부분의 좋은 자료들은 유튜브를 찾아봐도 다 영어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언어라는 세계에 익숙해져야지만 여기 들어와서 배우실 수 있는 거잖아요.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계 대부분의 어떤 것들은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양질의 자료를 찾으면 좋고 메저먼트 측정 도구에만 침착하실 거라면 다행스럽게도 본인이 궁금하신 것 플러스 이런 검색어를 치면 그래도 나와요. 그 안에서는 조금 뒤지면 뭐라도 나오고 그렇게 찾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